대선이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JTBC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34.6, 윤석열 후보 32.9%. 두 후보의 격차가 다시 줄었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7.8%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후보는 오차범위 아닌 3.4%포인트 떨어지면서 열흘 전 조사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후보 4사람이 이번 대선에서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4.6%,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2.9%, 심상정 정의당 후보 3.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4%였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열흘 전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3.4%포인트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는 7.8%포인트 오르면서 두 사람의 격차가 박빙으로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남성과 20대 그리고 중도층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윤 후보는 세 계층에서 오차범위 바뀐 두 자릿수 지지율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 세 계층에서 오차범위 내 지지율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한지도 물었습니다. 안 후보를 꼽은 응답이 45.1%로 34.8%를 얻은 윤 후보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찬성층만 놓고 보면 윤석열 54.5%, 안철수 38.4%로 윤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엔 57.4%가 정권 교체를, 38.2%가 정권 유지를 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1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의 사망과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이 선거에 영향을 줄 걸로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물었습니다. 조사는 녹취록이 공개된 지난 16일 당일과 그 이튿날까지 진행됐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것 62.8%, 안 줄 것 33.7%로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 대답한 쪽이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과 관련해서도 물었습니다. 영향을 줄 거라는 대답이 56.8%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특히 부동층이 많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72.1%, 61.4%가 영향을 줄 거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40대에서는 김건희 녹취록이 영향을 줄 거란 응답이 제보자 사망 사건보다 31.8%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 영향이냐 부정적 영향이냐를 구분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약점이 될 만한 이슈는 외면하고 평가절하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불거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자기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슈에 대해서는 그거 별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오히려 좀 이슈를 낮추어 보는 쪽으로 결집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권 유지를 원하는 층에서는 김건희 녹취록이 선거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봤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층에선 김건희 녹취록보다 제보자 사망 사건이 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안지연의 여기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정적인 변수가 뭘지 짚어봤죠. 네, 저희 여론조사 결과 추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난 10월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 내였는데요. 그런데 이달 초, 1월 초에 돼서 보시다시피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
12.9%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대선 50일 전인 오늘 이렇게 다시 1.7%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안철수 후보도 보시는 것처럼 1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양강 구도에서 2강 1중 구도로 바뀐 부분입니다. 2강 1중이다. 이전 대선에서는 이런 구도를 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2년을 제외하면 바로 오늘이죠. 대선 50일 전에 우세한 후보가 모두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선만큼은 우세한 후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한 지점은 바로 여기. 단일화 결정적 변수 될까입니다. 네, 단일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어느 후보로 단일화돼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야권 단일화를 가정한 이 3자 가상 대결을 물어보니까요. 윤 후보만 남을 경우 이재명 37.5, 윤석열 37.2, 심상정 6.2%로 양강 후보의 격차는 소수점 차이로 접점이었고요. 안 후보만 있을 경우에는 이재명 34.2, 안철수 31.6, 심상정 5.3%로 양강 후보의 격차는 좀 더 커졌지만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이재명 후보와 우위를 따질 수 없는 박빙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올랐고 안철수 후보도 올랐는데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왜 그 단순 합에 미치지는 못하는 거죠? 결정적 이유가 이 단일화를 가정한 3자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안철수 그 두 후보의 지지율이 일부가 이탈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예. 이탈한 비율은 안철수 지지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로 단일화를 가정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빠진 3자 가상 대결에서는요. 기존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인 32.7%가 부동층, 그러니까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됐고요. 윤 후보를 그대로 지지하겠다는 이동한 비율은 29.5%에 불과했습니다. 예. 또 아예 이재명 후보로 가겠다 이런 비율도 17%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윤 후보가 빠진 3자 대결에선 기존의 윤 후보 지지층 가운데 안철수 후보로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45.3%로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역시 절반에 못 미쳤고요. 부동층 비율도 37.8%나 됐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 후보만 놓고 보면 안 후보와 단일화를 해도 4자 구도에 비해서 지지율이 4%포인트 조금 넘게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윤 후보는 지지율은 회복했지만 보수층 중심으로 결집한 모양새였고요. 안 후보는 중도와 무당층 중심으로 지지는 확보했지만 이 서로가 확장성을 갖지 못하면서 단일화 효과는 제한적인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겠다. 꼭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데 지금 워낙 양강 후보가 박빙의 승부이다 보니까 단일화 카드 여전히 계속 열려 있을 가능성 큽니다. 게다가 현재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 57.4%나 되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순 지지율 합도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나온 3자 가상 대결 결과에선 무턱대고 단일화만 이루면 자칫 두 후보의 지지율 계층마저도 극히 일부만 흡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결론은요. D-50일 단일화 효과도 안개 속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JTBC는 대선 당일 출구 조사를 합니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당선인을 예측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네, JTBC의 예측조사 결과입니다. 여당이 143석에서 175석으로 1당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JTBC는 투표가 마감된 직후 독자적인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실시한 자체 조사 등을 분석해 당선 결과와 판세를 예측한 겁니다. 이번 대선 개표 방송에선 JTBC만의 첫 출구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선거 당일인 3월 9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해 예측 정확도를 더 높였습니다. 개표 결과로는 알 수 없는 나이와 성별, 지역 등에 따른 민심도 자세히 분석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대선에 비해서 상당히 민심의 변화 폭이 크고 또 주요 후보들 간의 지지율 변동폭도 큽니다. 출구조사 자체는 당일날 투표자를 대상으로 직접 질문을 드려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가장 정확도가 높고요. 또한 정치학과 통계학 전문가로 구성된 JTBC 선거자문단과 함께 출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전투표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도 분석해 반영합니다. 대선에 있어서 출구조사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하부 단위의 성별, 연령,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민심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 시작과 동시에 전국의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후보별 예상 득표율과 당선인 예측 결과는 투표 마감과 동시에 JTBC 개표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선거법상 투표 마감은 오후 6시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투표 시간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품질 관리가 부실하다는 증언에 이어서 불법 하도급이 벌어진 현장을 고발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보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청 과정에서 후려친 공사비 때문에 공사가 날림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공사비가 모자라다 보니 콘크리트를 만들 때 시멘트를 줄이는 대신 모래를 늘렸다고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A씨는 1년 전쯤 대구의 한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A씨를 고용한 업체는 현대산업개발도 하도급 업체도 아닌 개인 인력 회사입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계열사인 HDC 아이서비스에 하도급을 줬는데 아이서비스가 S사에 공사를 맡겼고 S회사는 또다시 개인 인력회사에 공사를 넘겼다는 겁니다. 하청이 내려올 때마다 수수료를 떼면서 공사 단가가 낮아져 부실 공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도급을 한 번만 내려와도 맞추기가 하는데 두 번, 세 번 내려와 버리니까 굉장히 시간이 쫓기고 돈은 조금 들어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 같은 현장에서 일한 B씨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10,000원을 돈을 준 사람은 10,000원의 값어치 퀄리티를 원하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청받은 사람은 6천 몇백 원밖에 공사를 진행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콘크리트 같은 핵심 원료를 날림으로 만든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세면하고 모래하고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비율대로 맞추려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양생되는 과정에서 크랙이고 뭐고 약하죠, 집안이.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콘크리트가 덜 말랐는데도 다음 단계 공사로 넘어가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공정이 빨리 급하니까 양생도 안 된 상태에서 채 굳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좀 좋은 재료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HDC 아이서비스는 S회사와 자재 납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불법 재하도급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자재 납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불법 재하도급이라고 반박합니다. 근로자들은 광주 아이파크 붕괴도 불법 재하도급이 불러온 부실공사 때문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이번엔 8일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5명의 실종자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혹시 새로 들려온 소식 있습니까? 네, 구조당국은 오늘 타워 크레인 인근 1층과 지하 1층 수색을 완료했지만 추가로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조견을 투입한 22층부터 28층 사이에서 약간의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때문에 그나마 붕괴 우려가 적은 20층에 고층부 수색을 위한 전진지휘소 설치에도 들어갔습니다. 먼저 진입로를 확보한 후 고층부 수색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도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수색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실종자들은 붕괴 당시 28층 이상 고층부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층부는 추가 붕괴 우려가 크고 낭떠러지 등 위험한 상태여서 제대로 수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해야 본격적인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타워 크레인 해체하는 건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수색 구조 작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 타워 크레인 해체인데요. 구조 당국은 부서진 타워 크레인과 해체를 위해 배치한 크레인을 대형 쇠줄로 연결했습니다. 일단 부서진 크레인이 추가로 기울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을 한 건데요. 해체를 위해 투입한 또 다른 크레인도 조금 전 조립을 완료했는데 내일쯤 투입될 전망입니다.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 경찰이 거기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요. 어떤 것들을 주로 보겠다는 겁니까? 네, 경찰은 콘크리트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사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상에 떨어진 부서진 콘크리트 등을 증거로 확보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콘크리트가 더 굳기 전에 현장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양생 부분과 지지대 등의 설치 제거 문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원하청 계약 관계, 주변 민원 처리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아파트가 무너지기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 고층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푸집이 떨어져 나가면서 22층에 있던 노동자가 추락한 건데 안전망은 5층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인근 주민이 몇 달 동안 찍어둔 위험투성이었던 공사장 곳곳의 모습들을 박현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공사장 건물 앞에 구급차 2대가 섰습니다. 입구에 모인 노동자들은 다급히 뭔가를 얘기하고 곧 들것에 사람이 실려 나갑니다. 싣고 나가고 지금 이쪽도 떨어져고 갔네. 아파트 고층에 설치했던 거푸집이 떨어져 나가면서 22층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함께 추락한 겁니다. 22층과 지상 사이 안전시설은 5층 안전망 하나가 닿였습니다. 노동자는 다리뼈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위험 징후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촬영한 영상입니다. 몸을 뒤로 돌려 창틀 위를 잡은 노동자는 뒤에 안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그물을 설치하던 노동자는 손이 닿지 않자 쇠파이프 하나에 몸을 의지합니다. 다른 편 작업자는 무서운 듯 벽에 붙어 꼼짝도 못하고 그걸 본 노동자는 빨리 움직이란 듯 손짓합니다. 철제 구조물에 매달리고 고층 외벽을 오가기도 합니다. 고층에서 무거운 자재를 밑으로 던지는 작업자. 역시 안전고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면 통상 작업 중단시키고 그것이 설치된 걸 확인한 다음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인근 주민들이 진정을 냈지만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겨울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도 빠졌습니다. 사고는 예고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끊어지면서 커다란 구조물이 28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노동자들이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이루는 대형 구조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사고 소리를 들은 공사 노동자들이 하나둘 주변으로 모입니다. 타워 계단이 위에 있어. 28층 높이에서 떨어진 구조물은 1층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와 공사 자재를 덮쳤습니다. 우왕쾅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좀 봤더니 타워 그 뒷부분이 이제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오늘 오전 경기도 부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변에 노동자들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는 타워 크레인 2대가 서로 엉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워 크레인 가동을 하려고 하다가 집이 옆에 이제 7호기에 어디 끼면서 낀 거를 빼려고 조작하다가 이게 딱 하던 거. 타워 크레인끼리는 가까워지면 충돌 방지 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충돌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크레인 간의 간격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시청은 사고가 난 구역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대선 전국이 녹취록 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형 부부와 통한 새로운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160분 분량입니다. 형과 형수에게 내뱉은 욕설이 담겼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저희는 녹취를 방송에 쓰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음성은 쓰지 않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은 총 34개, 160분 분량입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검증특위 소속인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이 후보와 형 재선 씨 통화를 재선 씨 측이 녹음한 겁니다. 재선 씨는 성남시 운영을 두고 시장이었던 이 후보와 갈등이 있었는데 녹음 파일 일부에 당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제공한 녹취록엔 이 후보가 통화하면서 수차례 욕을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후보는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불쌍한 인간 등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이 후보가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의도로 몰아세우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선 씨와 통화 연결이 안 되자 이 후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영향력, 권한이 다 직업 같지라면서 그게 관계 망상증이다. 형이 감옥에 갔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후보와 재선 씨가 서로 욕설하는 대화도 담겼습니다. 이 후보는 형님 부부가 여러 개의 통화를 녹취했고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이라면서도 그것도 과거의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인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가족사를 언급할 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그냥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녹취 파일을 불법 배포했다며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을 음대 출신이라서 채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배우 스캔들을 막기 위해 성남시 홍보 예산을 과도하게 썼다며 이 후보의 형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후보의 형 재선 씨가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고 답합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부인 김혜경 씨처럼 음대 출신이라서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을 뽑았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유 본부장이 음대 출신이란 걸 어떻게 알았냐는 물음이었고 음대 출신이라서 뽑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산하기관 본부장 채용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록엔 배우 김부선 씨 얘기도 담겼습니다. 이재선 씨가 스캔들 사건 이후 성남시의 일간지 광고비가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550만 원이었다가 2억 3천여만 원으로 4,100% 올랐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 후보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반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장 변호사는 스캔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가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걸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과거 성남시장 선거 때도 회자되던 내용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건희 씨 녹취의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투 운동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졌는데 국민의힘은 부적절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차 가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씨의 발언이 2차 가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적인 어떤 전화통화 사이로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2차 가해란 표현이 저는 또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다수에게 알리는 보도 등을 전제로 한 발언이 아니란 설명입니다. 김 씨가 이미 사과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인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김 씨가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대본부 여성본부 고문인 이수정 교수는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님의 고통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이후 사과 입장을 밝힌 윤석열 후보는 오늘 말을 아꼈습니다. 공식 사과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전부고요. 이런 가운데 김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는 첫 통화가 시작된 지 약 4분 만에 서로의 관계를 동생과 누나로 정리했습니다. 또 김 씨는 엄마가 42살에 혼자 돼 고생을 많이 했다며 가족사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나 동생 사이의 사적 대화이고 정상적인 취재로 볼 수 없다며 취재 윤리 문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가 방송을 예고한 MBC를 향해선 보도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선 무속인 의혹 때문에 조직 하나가 해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이 실세 노릇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윤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소문이지만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 시간 본부로 소위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합니다. 후보의 결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켰습니다.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나온 조직입니다. 선대본부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임명한 적도 없고 악의적인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걸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윤 후보도 오해의 소지를 잘라내기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무속인 전모 씨가 선대본부에서 실세 역할을 했고 그의 딸과 처남도 후보 측근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거로 전 씨가 후보 어깨를 치고 사무실을 안내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선대본부는 자원봉사처럼 몇 번 드나들었던 사람일 뿐이고 후보 입장에서 현장에서 친근감을 표현하는 사람을 뿌리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전 씨의 처남은 일한 적이 없고 딸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잠시 일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선대본부는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속인 프레임을 파고들었습니다. 무당과 이런 어떤 무속에 의존하는 이러한 국가 결정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오히려 민주당이 무속과 관련된 증거가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대위는 한국역술인협회장의 임명장을 수여했고 과거 문재인 시민캠프는 당선 기원 굿도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꺼내 써도 계속 채워지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천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모약, 혈당 측정기 같은 공약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자 돈을 내야 할 건강보험공단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탈모약을 싸게 공급하겠다. 당뇨병 환자에게 측정기를 제공하겠다. 정신건강의료비를 90% 깎아주겠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은 탈모약 지원에 770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을 먹는 사람들 기준입니다. 하지만 최대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탈모 인구 가운데 30%만 약을 더 먹어도 수천억 원이 들 거란 분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소아 당뇨 환자들에게만 지원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성인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정신건강의료비는 90%까지 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줄잡아 3,400억 원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정작 돈을 내야 할 건보 측은 난감합니다.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 재정을 적용하는 데는 절차와 기준이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건보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려면 정확한 비용을 추산해야 하고 국회 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아직 어떤 공약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항목을 추가할 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비급여 영역의 떡이 허물어져 있게 되면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파국을 훨씬 더 앞당기는 것이 되고,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적립금이 2024년이면 바닥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부터 마트와 백화점에 들어갈 때 방역 패스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트 안의 식당, 백화점 안의 카페에 들어갈 땐 방역 패스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달라진 것과 아닌 것, 그걸 보는 시민들의 생각을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패스를 시행한다는 안내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전국 모든 마트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된 겁니다. 그래도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러니까 출입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심콜 또는 QR 체크인 해주시고 매장 입점해주세요. 전화를 걸거나 QR코드를 찍는 건 전과 같습니다. 달라진 건 접종을 마쳤는지 일일이 확인을 안 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쑥쑥 들어왔는데 그날은 하여튼 6, 7명이 쭉 줄을 서서 체크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불만도 말합니다. 사람이 많을 적에는 사실상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슬쩍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마트 안에서도 방역 패스가 필요한 곳은 있습니다. 이런 카페나 식당에서는 전처럼 접종 완료자인지 확인합니다. 아직 오미크론도 많이 확산되고 하니까 조금은 좀 더 조심하고 또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밖에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등도 이제 방역 패스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6개 시설이고 전국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모레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신체적 이유로 접종을 못하거나 확진 뒤 격리 해제된 사람 등 특수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는데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방역 패스 적용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임신부는 고위험군으로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며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어제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입니다. 빨간 점퍼를 입은 여성 4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선관위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손으로 밀치더니 이번에는 경찰관에게 따져 묻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체크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30분 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안 넣는 거 얘기예요. 4명 모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 후보가 빠진 대선 여론조사가 있다며 선관위를 찾아온 겁니다. 소란은 50분가량 이어졌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2명은 임의 동행에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나라 살리는군요. 네?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이신데요. 그것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득권들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맡고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의 명단은 각 여론조사 업체들이 정하기 때문에 선관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4명에게 공동태거 불응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 위성 사진을 보면 남태평양 통가에서 벌어진 자연재해가 얼마나 참혹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화산재가 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통가의 모습입니다. 해저화산 폭발 이후 촬영된 겁니다. 푸른 섬은 화산재로 뒤덮여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건물과 도로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통가의 작은 섬 노무카에선 건물 104채 가운데 41채가 파손됐습니다. 무인도는 거의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해저화산 분화 나흘째, 사망자에 대한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I understand from talking to our police advisors this morning, unconfirmed reports of up to 3 fatalities, but that is not yet confirmed.
통가에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던 영국인 여성 앤젤라 글로버가 숨졌다고 그의 가족은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쓰나미에 휩쓸렸다 희생된 겁니다. This terrible accident came about as they tried to rescue their dogs. We are just shattered, is the only word I can think to describe it. 유엔 산하기관은 망고섬과 포노이 섬에서 조난 신호를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신이 제한돼 정확한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공항 활주로를 뒤덮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온 군 정찰기는 통가에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화산재를 치우고 식수와 구호품을 실은 군 함정이 도착하는데 며칠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드를 피해서 부산 같은 곳을 타격할 정도의 성능이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전문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정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북한의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격을 피한 뒤 목표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등을 피해 부산과 같은 곳을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어려운 것은 속도 자체보다 우회 비행 기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우회 비행 기능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종마의 단계에서 왼쪽을 틀든 오른쪽을 틀든 아니면 공중 파벌을 하든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혼란을 주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북한판 에이테킴스 등을 섞어 쏠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각종 오물에 뒤엉켜 살아가고 다른 개의 사체를 먹고 몇 달 전에 있던 유기견들은 다 불타 죽기도 했습니다. 경북 청도군이 운영하는 이 동물보호소를 본 사람들은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유기견들은 어제 구조되긴 했지만 간신히 살아있는 정도입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작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자 오물 범벅인 곳에 강아지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밥그릇은 텅텅 비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한 강아지는 죽은 다른 강아지 사체를 먹고 있습니다. 어느새 물 먹는 거야 지금 아가. 예. 지난해 10월 동물보호단체가 이곳을 찾았을 땐 강아지 몇 마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 닷새 전에 불이 나 유기견 16마리가 죽은 겁니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상황이 나아졌을까 싶어 석 달여 만인 지난 13일 이곳을 다시 찾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배고파해서 울부짖는 그런 이제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비규환이었죠, 아비규환. 결국 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다시 와 강아지 18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밥그릇 물그릇 다 삐죽만 있고. 하지만 하루 만에 2마리가 죽었습니다. 남은 16마리 중에 7마리가 파보 바이러스에 걸려 있었습니다.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입니다. 파보에 걸려 있고 지금 그중에 4마리는 코로나 작년까지 양성이에요. 애들이 다 아사 직전이에요. 동물보호단체에선 보호소를 운영하는 경북 청도군을 비판했습니다. 동물들을 방치해 사실상 학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도군은 보호소를 미숙하게 운영한 점을 사과하고 유기견 보호센터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또 이게 더 퍼지지 않도록 위생과 방역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1,3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이 특히 바쁠 때지만 파업을 하기로 한 이들의 목소리를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송아지의 몸부림에 방역사도 휘청거립니다. 전염병이나 다른 이상이 없는지 혈액을 채취해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소의 저항에 온몸이 다치는 일이 흔합니다. 소 같은 경우에 와서 진흙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가 떨어져서 못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이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를 요청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오 씨를 비롯한 가축 위생 방역 노동자는 전국에 1,270여 명입니다.
모두 농림수산부 산하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인데 전염병을 예방하는 일과 발생 시 차단 조치, 축산물 검사 등을 담당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관리에 가장 바쁜 시기지만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나왔다고 말합니다. 정부에 호소한다. 법적 보호와 인력 충원 그리고 함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길 원한다. 실제 이들의 96%는 무기계약직이고 임금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들은 기본급 16만 원 인상과 코로나 이후 감염병 위험이 커진 만큼 관련 건강검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주일간 경고 파업에 들어간 뒤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예산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파업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 만든 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앞두고 주식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30조 원 넘게 모았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넣겠다는 돈은 일경을 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모 회사인 LG화학 주주들은 대주주가 알짜를 빼가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봤다고 반발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세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일 상장을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로 증권사 객장이 붐빕니다. 기본 150만 원 증거금이 필요해서 그 정도 규모로 어떻게든 가정 경제 보탬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몇 주 들어가실 거예요? 몇 주인지 모르고 1억 4천. 이렇게 모인 돈은 오늘 하루에만 32조 원에 이릅니다. 앞서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에서도 일경이란 천문학적 금액이 몰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돈이 몰리는 건 미래 사업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에서 글로벌 선두권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LG화학의 소액주주들은 대주주가 알짜만 빼가서 피해를 봤다고 반발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사인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만 떼내 만든 회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생긴 뒤 지난해 초 100만 원이 넘었던 LG화학 주가는 6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쪼갠 방식도 대주주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도 새 회사의 지분을 갖는 인적 분할이 아니라 소액주주는 지분을 갖지 못하는 물적 분할을 택했다는 겁니다. 물적 분할이라는 게 기존 주주들한테는 너무나 불합리한 거예요. 그 대주주들은 그렇게 손해도 안 보면서 일반 개미들은 완전히 그냥 이런 방식으로 알짜 사업만 쪼개서 다시 상장하는 건 요즘 국내 기업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이어 포스코와 카카오, 이마트도 추진 중입니다. 자회사가 분할돼 나갔을 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피해를 이제 소액주주들이 그대로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방법도 실제로 사례는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도 물적 분할 보완책을 공약으로 내놔서 앞으로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우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한 재건축 현장에서 누군가 브랜드를 지우고 있다는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온 건데 팩트체크팀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오늘 오전에 직접 가봤다고요? 네, 오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장소는 송파구 잠실의 한 재건축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팩트체크팀이 직접 가봤습니다. 이렇게 아예 아이파크 글자 위에 회색 시트지가 붙어서 꼼꼼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소문을 해봤는데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거야 뭐 시트지를 잠깐 붙여놨다고 쳐도 그러면 입주자들이 아예 그 브랜드 이름을 아예 빼는 것도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재건축인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사이에 브랜드 이름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는 한, 그리고 입주 예정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아파트를 다 지은 후에 새 이름으로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요, 시공사 브랜드를 빼려는 건 거의 첫사례라며 이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시공사 동의 없이 삭제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확인도 해봤습니다. 아이파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다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그런가요? 네, 그 경우도 일단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 지은 아파트 이름을 바꾸면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엔 해당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명칭 변경 신청서와 입주민 동의서, 시공사 동의서 등을 내야 하는데요. 이때 상표권자인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하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시공사 동의서는 보통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내는 건데 뺄 때도 필요한지 의문이 들겠죠. 이 상표권 전문 변호사는요, 시공사 동의서는 브랜드 사용에 대한 동의이지 사용하지 않겠다는 동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현대산업개발이 이름 빼지 말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까? 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브랜드에 대한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명칭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읍소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가 사람을 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보행자 없는 횡단보도에서 천천히 우회전하려 합니다. 가로수 뒤에 있던 남성이 순간 횡단보도로 내려옵니다. 차량은 이미 멈춰섰지만 이 남성은 몸을 갖다 댑니다. 그것만으로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부딪히는 것 같으면 쇼핑백을 갖고 무릎을 감쌌거든요. 그럼 쇼핑백이 찢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내려가 보니까 쇼핑백이 말짱했어요. 앞서 사고가 난 바로 옆 횡단보도. 문제 남성이 이번에는 후진하던 차와 부딪힙니다. 주변 또 다른 횡단보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중에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남성은 이런 점을 이용해 사고 차주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그 앞전에도 사고가 났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근데 그 사람은 표본 조치가 나빠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부산시 남구와 수영구 일대에서 연이어 사고가 나자 30대 남성 A씨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40m짜리 횡단보도입니다. 비교적 시야가 잘 확보된 곳인데요. A씨는 이곳을 지나다 2년간 4차례 차와 부딪혔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최근 3년 동안 횡단보도에서 모두 11차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3,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A씨 말고는 다른 보행자 사고는 없던 곳입니다. A씨는 11건 모두 출퇴근길에 우연히 난 사고라 주장했습니다. 횡단보도가 넓어서 차가 오는지를 다 보인다고. 그래서 우회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은 A씨를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일반 관중들에게 표를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리 정한 사람들만 들여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누군지 몇 명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일반 관중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표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일반인에게 표를 팔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직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처럼 대부분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위는 미리 선정된 관객을 초청할 것이라며 이 관객들은 방역 관련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리 선정된 관객이 누가 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서 조직위는 해외 관중은 받지 않고 국내 관중에게만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또 결정을 바꾼 겁니다.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에선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엔 베이징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는 22일부터 3월 말까지 베이징에 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 도착 72시간 안에 추가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뉴스피스 문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뿌리 찾기입니다.
대구 경북 출신인들의 새해 인사 모임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 일제히 참석했죠. 이 새해를 맞아 잘 차려입었는데요. 각 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소위 이 깔맞춤도 했습니다. 각 캠프가 별도로 준비한 건 아니고요. 한복진흥원에서 제공한 건데 이 진흥원 측에 물어보니까 후보의 색을 맞춰서 준 건 아니고 30벌 넘게 제공을 했는데 각자 골라서 입은 거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도 빨간색 택했는데요.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 자칫 다른 색 입었다가 괜한 얘기 나오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 한 걸까요? 순백의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대구 경북 독심도 있고 어리도 있고 다 갖췄는데 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로 안 바꾸는 거 그것만 조금 열어놓으면 우리 다음 아들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도와주이소. 나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유난히 사투리를 더 구수하게 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향 사람들 앞이라 친근해서겠죠. 대선 후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합니다.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 뼈와 제 살과 제 피를 만들었던 대구 경북이고 또 제 조상들의 영혼이 숨쉬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언젠가는 그곳에 묻히게 될 그런 사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고향 까마귀론을 앞세우면 대구 경북과는 이렇다 할 연고가 없는 다른 후보들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요. 저는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시조께서 경주에서 30년간 대도독을 지내셨고 시조라 하면 이 파평 윤씨 시조를 말하는 거니까 이 고려 태조 왕건과 동시대 인물이죠. 이렇게 시조론으로 대응합니다. 대구 경북과 가깝지만 엄연히 다른 이 부산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안 뿌리가 경북 영주시 순흥면입니다. 갓을 아직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양반 집안의 후손이라는 그런 또 자부심도 가지게 됐습니다. 특정 지역 행사였다는 특수성은 있지만 비단 이날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후보들 이 뿌리 강조하는데요. 다만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 어디에 아들, 딸, 사위, 며느리란 이유로 투표하지는 않을 테니 이 지역 표심 잡으려면 이 지역 맞춤형 정책들로 경쟁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동물 성당입니다. 지금 이곳 이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성당 앞입니다. 강아지, 새, 이 패럿을 귀엽죠? 패럿을 들고 온 사람들도 보이고요. 한 손엔 거북이, 다른 한 손엔 토끼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 성당인데요. 신이 난 강아지가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저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새장 속에 있는 앵무새 그리고 흰 수탉도 보입니다. 이 경건해야 할 장소인데 어쩌다 이렇게 동물농장, 아니 동물 성당이 됐냐고요. 이들이 바로 주인공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1월 17일은 성 안토니의 축일인데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동물들과 수도 생활을 한 동물수호 성인입니다. 이에 이날이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반려동물을 성당에 데리고 오는데요. 이렇게 신부님이 강아지며 고양이며 성수를 직접 뿌려줍니다. Durante la pandemia que estuvimos en casa, nos llegaron el día 1 de octubre y bueno, pues también nos sirvió mucho de terapia. Nos sirve muchísimo de terapia porque bueno, estamos con ellos, nos dan mucha relajación. 내게 고마운 존재니까 축복을 받고 또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인 건데요. 저마다 동물들과 함께 성당을 찾은 이들의 마음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리겠지만 요즘 사람들을 공분케 하는 동물학대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동물의 행복을 위해 길게 줄 서가며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던 승용차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여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배달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모르는 두 아이는 아직도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충남 아산의 4차선 도로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질주합니다. 빨간불이 켜졌지만 교차로로 돌진합니다. 오른쪽에서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승용차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중에서 3바퀴를 돌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황색 신호에 멈출 마음이 없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게 한 현장에서 쓰러진 피해자 32살 윤모 씨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뇌를 다쳐 식물인간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윤 씨는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코로나로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배달업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와서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많이 다쳤는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된다고 급하게 가야 한다고. 아이들은 아직도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크게 다친지는 몰라서 아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고 매일매일 물어보고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자세하게 말하면은 너무 충격을 먹을까 봐. 가해자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법이 이렇기 때문에 남편이 깨어나야지 수사가 진행된다고 이렇게만 말하니까 많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에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단속 카메라가 없어 매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교차가 길다 보니까 신호위반 하고 넘어가다가 이제 상대방은 이제 바로 신호가 부서질 바람이 있으니까 그게 사고 나는 거예요.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강아지 2마리가 트럭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이 영상. 어제 오후부터 퍼지며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답니다. 왜 그런지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는 트럭 뒤에 강아지 2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네 발을 제대로 땅에 딛지도 못한 채 끌려갑니다.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상황을 알리지만 트럭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바꿉니다. 미쳤나봐 진짜. 두 강아지는 최소 100m 이상 끌렸습니다. 강아지들이 끌려다닌 8차선 도로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해당 트럭의 번호판과 인근 CCTV를 추적한 경찰은 운전자인 5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동물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처벌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근처 CCTV에서 강아지들을 다시 짐칸에 태우는 모습이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걔를 한꺼번에 싣고 가다가 그 2마리가 떨어진 거라면 이거는 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동물 학대가 안 되는 거죠. 동물보호단체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강아지를 짐칸에 태운 것 자체가 학대라고 주장합니다. 동물들이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 달리는 차에서 탈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뛰어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JTBC 기자협회와 중앙일보 JTBC 노동조합은 아침 뉴스 앵커로 일하다 사직한 직후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로 자리를 옮긴 전직 JTBC 기자 이정원 씨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언론인의 양심과 윤리를 내버린 부끄러운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JTBC 구성원들은 감시와 견제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취재 현장을 뛰고 있다. 피와 땀으로 읽어온 신뢰의 이름을 정치권 입문을 도와줄 티켓처럼 여기는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정치인 이정원을 끝까지 감시하겠다는 비판도 들어 있습니다. 네, 내일도 춥고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1에서 5cm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강원 영동엔 20cm 넘게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물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목소리, 후보 배우자의 목소리, 여기에 더해서 전직 언론인의 급변한 목소리까지 유독 목소리가 큰 여운을 남긴 오늘이었습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